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희연 작가의 어두워지기 전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편에서는 좀처럼 기대하지 못했던 쫄깃함과 반전, 그리고 여운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은 7번째 맞선 파트너였다. 29살 가을의 일이다. 엄마는 그 해가 지나면 자신과 딸의 인생이 종말을 맞이하기라도 한다는 듯 조급하게 굴었다. 9월과 10월, 7번의 일요일마다 나는 맞선용으로 구입해 놓은 샤넬 라인의 원피스를 입고 새로운 남자들을 소개받았다. 날씨가 추워져 새로운 옷이 필요해지기 전에 다행히 지금의 남편에게 애프터 신청을 받았고 우리는 이듬해 3월 결혼식을 올렸다. 예식장에서 엄마와 시어머니는 매우 만족스러워 보였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조건 가장 보수적인 정당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까지 양가의 분위기는 여러모로 비슷했다. 나보다 4살 위인 남편도 그동안 집안으로부터 만만찮은 압력을 받았으리라 짐작되었지만 굳이 물어보지는 않았다. 결혼한 지 4년이 되도록 임신이 되지 않자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는 번갈아 한약을 지어들고 신혼집을 방문했다. 딸의 나이 34이 되었으면 가임기간이 여유있게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엄마는 늘 불안해했고 시부모에게 미안해했다. 시어머니는 평균 이상의 교양을 소지한 분답게 직접적인 체근을 하지는 않았으나 아이를 즐거운 인생의 방해꾼쯤으로 여기는 요즘 젊은 부부들의 이기적인 풍조에 대해 틈만 나면 개탄하곤 했다. 아이가 부모에게 주는 소소한 기쁨들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둥, 아이를 낳아 키우는 지난한 희생의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어른이 되는 거라는 둥,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을 때 나는 우리가 섹스리스 부부라는 사실을 밝혀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짓궂은 상상을 하곤 했다. 남편과 나는 한국에서 시판되는 침대 중 가장 커다란 킹사이즈 베드에 양 끝에서 잠을 잤지만 꼭 사이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일종의 배려였다. 잠기가 무척 밝고 새벽마다 꼭 한 번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어나는 남편이 바깥쪽을, 벽을 바라보고 누워야만 잠드는 습관을 가진 내가 안쪽을 차지했다. 함께 잠들기 전에 남편은 내 이마에 가벼운 굿나잇 뽀뽀를 해주기도 했지만 보통은 그가 거실에서 책을 보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동안 내가 먼저 침대로 갔다. 늦은 밤 혼자 캔맥주 하나를 마시며 요요히 자적하는 시간이 없다면 사람이 무슨 낙으로 살겠느냐고 남편은 말했다. 남편이 출근한 뒤 언제나 혼자만의 시간을 누리고 있는 나로서는 알 듯 모를 듯한 얘기였다. 남국의 섬으로 떠난 신혼여행 당시만 해도 첫날과 두 번째 날 각각 한 번씩의 삽입 선교가 있었다. 남편은 서툴지는 않았으나 그것을 별로 즐기는 눈치도 아니었다. 일단 지속시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나는 당황했고 그 당황함을 감추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길이 없었다. 여행의 마지막 날 밤 모의고사를 치르는 대입 수험생 같은 표정의 남편이 잠옷을 벗기 위해 다가왔을 때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가련한 어조로 이야기했다.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이 일은 나에게 아직 버겁다. 심지어 아프기까지 하다. 앞으로 노력하겠으니 너무 미안하지만
당신이 오늘은 좀 참아주면 안 되겠느냐. 거기까지 말하자 남편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해력이 빠른 남자였다. 한 달에 한 번쯤 간헐적으로 있었던 부부관계는 결혼 1년 뒤부터 느슨히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곧 전무해졌다. 부부 사이에 전에 없던 둘만 아는 어떤 기묘한 친밀감이 생겨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그 무렵이라고 나는 믿고 있었다. 아주 가끔씩 어머니들이 지어온 한약의 존재가 떠오를 때면 냉장고 윗칸에서 한 포 꺼내어서 전자레인지에 1분 동안 데워 마셨다. 쓴맛이 났지만 나는 이제 그 정도는 참을 줄 아는 나이가 된 것이 자랑스러웠다. 윗집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일요일이다. 사건 현장 최초의 발견자는 아이의 엄마. 서너 살쯤 된 아들의 손을 항상 꼭 붙들고 다니는 하얗고 깡마른 여자다. 애 혼자 두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 글쎄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더래. 나는 상가 정육점에서 들은 얘기를 남편에게 전해주었다. 그래? 마룻바닥에 신문지를 펼쳐놓고 발톱을 깎고 있던 남편이 고개를 숙인 채 별 감흥 없이 말했다. 돌연사구나. 사람이 그렇게 죽을 수도 있나? 그럼 나 군대 때 내무반 고참 하나도 그렇게 죽었는데. 처음 듣는 얘기였다. 그는 군대 시절 일화를 무용담처럼 떠벌리는 남자들을 환멸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인간이었다. 정말이야? 일요일날 다들 축구하러 나가는데 혼자 낮잠 자겠다고 하더니 나중에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더라. 그때 그 사람 제대 2달 전이었는데 좀 너무 안 됐다. 그런가? 남편이 어깨를 으쓱 하더니 발톱을 모은 신문지를 착착 접었다. 나는 어쩐지 김이 새는 느낌이 들었다. 당신은 무섭지 않아? 뭐가? 나는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리켰다. 저기 위에서 사람이 애가 죽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이 있겠냐? 전 세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렇지만 아무래도 보통 일은 아닌가 봐. 경찰들도 다녀갔고 부검도 할 거래. 그 말을 하는데 웬일인지 칠부 소매의 가디건을 걸친 내 팔뚝에 좁쌀 같은 소름이 쫙 끼쳤다. 남편은 접혀진 신문지를 휴지통에 넣고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켰다. 전국 노래자랑이 방송되고 있었다. 몸에 굴곡이 다 드러나는 꽃무늬 바지를 입은 중년 여자가 엉덩이를 흔들면서 트로트를 부르는 장면이었다. 날 올린 남자, 날 버린 남자,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나와 남편은 한동안 조용히 화면을 응시했다. 참 가지가지야. 냉소적인 남편의 목소리가 어쩐지 심드렁하게 들렸다. 나는 주방으로 가서 식사를 준비했다. 좀 아까 정육점에서 사온 등심은 비닐 포장 그대로 냉동실에 넣어두었다. 고기 굽는 냄새를 맡고 싶은 기분은 아니었다. 식은 미역국을 데우고 김치를 쫑쫑 썰었다. 올리브 기름과 양파를 듬뿍 넣고 밥과 함께 볶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미식주의자였지만 내가 요리한 음식들은 별 말 없이 비우는 편이었다. 싱크대 앞에 작은 유리창으로부터 환한 볕이 쏟아져 들어왔다. 한낮이었다.
어제 이맘때는 제 집 마루를 도도도 뛰어 가로지르는 아이의 발바닥 소리가 천장에서 울려 퍼졌었다. 왜 애를 저렇게 놔두는 거지? 나는 아마 인상을 찌푸렸을 것이다. 남편이 나가고 없다는 데 대해 안도감이 들기도 했었다. 윗집 아이가 내는 소음을 나보다 훨씬 더 못 참아한 쪽은 남편이었다. 어린아이가 유발하는 것이 틀림없는 위층에서 들려오는 여러 종류의 시끄러운 소리들에 대해서 그는 유난한 혐오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쿵쿵쿵쿵 아이가 온 힘을 다해 제자리 뛰기라도 하는 듯한 소리가 둔중하게 울려 퍼지던 어느 날에는 마룻바닥에 리모컨을 확 패대기 쳤을 정도였다. 에이씨, 저 새끼 모가지를 확 비틀어버려. 평소 남편의 말투와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 장면은 더 극적으로 내 머리에 각인되어 있다. 윗집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낯선 정적이었다. 남편 입장에서는 죄 없는 리모컨을 집어던질 원인이 사라진 셈이었다. 콧등이 납작하던 윗집 남자아이. 고치 속의 누에처럼 매일매일 허옇게 살이 오르던 아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면 볼살 속에 파묻힌 작은 돈을 찡그리며 웃던 그 아이에게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시선을 맞추어 준 적이 없었다. 디저트로 플로리다산 오렌지를 꺼내어 놓으려던 내 계획에 아랑곳 없이 남편은 계란 프라이를 얹은 김치볶음밥을 먹자마자 화장실로 가서 양치를 했다. 학원에 가야 할 시간이었다. MBA에 진학하겠다는 것은 남편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희망사항이었다. 2달 전부터 그는 입학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탑 클래스에 가지 않는다면 졸업 후에도 큰 의미가 없어. 허영심 때문에 공중에 달러를 낭비하고 싶지는 않아. 그것이 그의 단호한 견해였다. 미국의 명문 경영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토플과 GMAT의 고득점 성적표를 첨부해야 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에 5시간씩 진행된다는 MBA 준비 클래스에서 그는 가장 연장자 축에 속할 것이다. 폴로 남방을 바지 속에 집어넣고 파란색 백팩을 맨 채 집을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에서 어쩔 수 없는 중년 남자의 체취가 묻어났다. 나는 달큼한 오렌지 과육을 앞니로 깨물면서 남편을 배웅했다. 그날 저녁 임시 반상회가 소집되었다. 언젠가의 반상회에서 어색하게 몸을 꼬고 앉아 있다가 느닷없이 새댁은 언제 좋은 소식 들려줄 거냐는 호기심 어린 질문 공세를 당하고 기겁한 적이 있었으므로 평소에 나는 그런 식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 경비실에 불참 벌금 5,000원을 흔쾌히 지불하는 쪽이 훨씬 가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래도 가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안건은 역시 901호 사건과 관련하여 불안해하지 말고 만약을 대비해서 문단속들 잘하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내는 행위를 지양하라는 것이었다. 안 그래도 우리 동 전망이 나쁘다고 가격이 안 오르는 판인데 이런 일까지 잘못 소문나면 어쩌겠어요. 11동 주민 1동이라는 명의로 조의금을 전달한다는 계획도 전해졌다. 경비원들의 상여금조로 적립해둔 공금을 사용할 것인지 새로 모금을 할 것인지를 놓고 가벼운 의견 충돌이 일어나 즉석 표결에 붙여졌다. 나는 거둬둔 공금을 쓰자는 쪽에 한 표를 던졌다. 반상회가 끝나고도 동네 여자들은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단참에 모여 웅성웅성댔다. 저마다 손지갑 하나를 옆구리에 낀 여자들이 동네 소식통을 자처하는 15층 여자의 주위를 빙 둘러섰다.
소문의 윤곽은 더욱 또렷해져 있었다. 사건 발생 추정 시간은 토요일 밤 9시경. 윗집 여자는 늦은 저녁 식사 후 갑자기 심한 두통을 느끼고 진통제를 사기 위해 길 건너 약국에 갔다. 아이는 텔레비전 앞에 그대로 놔둔 채로. 약사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의 처방에 따라 진통제 2알을 피로회복용 드링크와 같이 마셨을 뿐 윗집 여자에게서는 평소와 다른 특이할 만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 다음 증언자는 약국에서 한 블록 떨어진 도서 대여점 여주인. 저녁으로 짬뽕 한 젓가락을 막 집으려고 하는 찰나 윗집 여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황을 확실히 기억한다고 했다. 윗집 여자는 연체료 500원과 함께 잡지를 반납하고 갔다. 총 소요시간 20여 분, 길어야 25분쯤 걸리는 코스였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봤더니 아이가 마룻바닥에 반드시 쓰러져 있어서 119에 신고했다는 대강의 스토리였다. 그래서 사인이 뭐래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누군가 물었다. 그 자리에 둘러섰던 여자들이 하나같이 눈망울을 반짝거렸다. 그게 말이야.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시간 순서대로 보고하던 15층 여자가 갑자기 언성을 낮추었다. 독살 같대. 네? 부검해봐야 아는 거지만 그렇게들 짐작하나 보더라고. 그럼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아우, 괜히 얘기했다. 어디 가서 절대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사방에 헐거운 침묵이 보였다. 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잠그는 동안 나도 모르게 다리가 후들거렸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9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전화를 하려다 그만두었다. 수업이 끝난 뒤엔 수강생들 몇몇과 조직한 스터디 모임이 늦게까지 이어진다고 했다. 한 군데에 집중할 때면 남편은 휴대폰 벨 소리를 무음 모드로 전환시켜 두었다. 그럴 때면 신호음이 1번, 2번, 3번, 정확히 13번까지 울린 뒤에 음성 사서함 서비스로 넘어갔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물감을 떨치기 어려운 그 안내음을 적어도 이 순간만은 듣고 싶지 않았다. 친한 친구들 두엇을 떠올려 보았다. 하나는 둘째를 임신하고 있는 주부였고 또 하나는 4살 연하의 남자친구와 열애 중인 미혼녀였다. 우리 윗집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어. 라고 불쑥 내뱉기에 적절한 상대들은 아니었다. 나는 집 전화기 대신 휴대폰을 꺼내어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언제 와? 좀 빨리 들어오면 안 돼? 집에 일이 좀 있어. 아무래도 너무 과한 것 같다. 취소 버튼을 연달아 눌러 울고 있는 이모티콘을 지웠다. 일이 좀 있어. 정도면 괜찮을까? 나는 남편에게 유약하거나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서의 이미지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런 것을 자존심이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다. 언제 와? 내가 남편에게 보낸 전원은 결국 그 한마디였으나 엄지손가락으로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후회가 되었다. 나는 집안의 전등을 모두 켰다. 시간을 견디기에 역시 인터넷이 제일 만만했다. 검색창에 독살을 치자 동서양 역사 속에 무수한 독살 의심 사례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나폴레옹도, 정조도, 고종도, 스탈린도 누군가에 의해 독살당했을지 모른다는 내용의 웹페이지들을 차근차근 읽어나갔다.
비소로, 청산으로, 전갈의 도구로 사람은 사람을 죽여왔다. 나폴레옹의 사인은 지난 한 세기 이상 위암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사실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독살됐다는 것을 99% 확신한다고 영국의 권위 있는 나폴레옹 전문가 챈들러 박사가 밝혔다. 챈들러 박사에 의하면 6년 동안 나폴레옹에게 규칙적으로 비소를 먹인 것은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알려진 샤를 드 몽톨론 공작이었다. 몽톨론은 수년간 나폴레옹에게 비소가 든 포도주를 먹였으며 비소는 오렌지 음료, 쓴 아몬드 등과 섞이면 치명적인 칵테일이 된다. 채팅해? 남편이 등 뒤에 서 있었다. 열쇠로 현관을 따고 들어온 모양이었다. 정말 궁금해서 묻는다기보다는 밥 먹었어? 지금 뭐해? 같은 일상적인 안부 인사처럼 들렸다. 정색을 하고서 무슨 소리야, 채팅이라니. 사실은 당신을 기다리는데 잠이 안 와서 여기저기 둘러보던 중이야. 라고 대답한다면 도리어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이다. 나는 재빨리 인터넷 창을 닫고 쑥스럽게 웃었다. 오늘 물은 꽝이네. 남자들이 자꾸 껄떡대기만 하고. 남편이 씩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럼 그런 데나 들락거리는 놈들이 다 그렇지 뭘 바라냐? 저녁은 먹었어? 수업 끝나고 가볍게 먹었어. 피곤하겠다. 얼른 씻고 자. 그래야겠어. 가끔 우리 부부의 대화가 텔레비전 단막극 속의 대사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남편이나 나나 인류 배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설픈 삼류도 아니라 믿는다. 남편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곧 소변줄기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제야 문자 메시지에 답장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떠올랐다. 윗집 아이의 뉴스도 아직 전해주지 못했다. 나는 재빨리 소리쳤다. 여보, 윗집에 말이야. 글쎄 살해당한 거래. 남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다. 독을 먹였다나 봐. 정말 너무 끔찍하지? 변기 물 내리는 소리도 나지 않았는데 그가 벌컥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다. 남편처럼 깔끔한 사람에게 전에 없던 일이다. 누가 그래? 기이하게도 남편에게서는 적잖은 흥분의 기미가 전해져 왔다. 반상회에서 15층이. 그런 한심한 여자들 입방아를 믿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거의 확실하대. 괜히 얼토당토하는 루머 같은 거 믿지 마. 진실이라는 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논리적 비약과 허둥거림. 전혀 남편답지 않다. 의아했다. 여보 왜 그래?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이 휴 짧지 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르겠다. 내가 왜 이러냐? 피곤해서 그런가? 그의 얼굴에 막막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나는 보고 말았다. 수사관은 자신을 윤이라고 소개했다. 남자는 내가 평소 막연히 상상했던 강력계 형사의 이미지와는 달랐다. 번들거리는 검은 가죽 점퍼를 걸치지도 않았고 살쾡이처럼 안광이 날카롭게 빛나지도 않았다. 그는 골지에 몸에 많이 붙는 티셔츠 차림이었는데 남편이라면 아무리 부탁해도 걸치지 않을 그런 스타일이었다. 어쩐지 여교사 앞에서 수줍어하는 다 자란 고등학생의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였다. 나는 일주일째 청소하지 않은 마룻바닥의 상태가 자꾸 신경 쓰였다.
커피를 권했지만 남자는 정중하게 사양했다. 지금은 공무 수행 중이라서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타인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것은 처음이었으므로 어떻게 대꾸해야 할지 난감했다. 강지원 군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윗집 아이의 이름이 강지원인가 보았다. 강지원, 지원이. 그러겠다는 의미로 심호흡을 한번 하고 양손을 깍지 끼워 무릎 위에 얌전히 올려놓았다. 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22일 지난 토요일 말입니다. 그날 무엇을 하셨습니까? 남자의 콧등에 세로의 굵은 주름 한 줄이 도드라졌다. 나도 양미간에 신경을 모았다. 오후에 백화점 갔다가 들어와서 집에 있었는데요. 사실이었다. 그날 오후 케이블 채널을 여기저기 돌리면서 뭉구적거리다가 천천히 집을 나서 신촌의 백화점을 둘러보았다. 막 정기 박인 세일이 시작된 터라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 영 캐주얼 매장에서 이번 시즌 유행할 거라는 연두빛 면 재킷을 걸쳐보았다. 어린 판매원은 딱 손님을 위한 옷이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아줌마한테 이런 옷이 어떨지 모르겠다고 망설이자 판매원이 깜짝 놀라는 신용을 했다. 어머, 결혼하신 줄 몰랐어요. 주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칭찬이 싫지 않았다. 계산은 남편의 백화점 크레디트 카드로 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베레모를 쓴 못생긴 꼬마 여자아이가 내 무릎에 손바닥을 비벼댔다. 흰 바지에 성분을 알 수 없는 끈끈한 액체가 묻었다. 아이 엄마는 뻔뻔하게도 모르는 척 딴 데를 보고 있었다.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지하 식당가에서 냉면을 먹으려고 했지만 대기하는 줄이 10m는 되어 보였다. 포장팩에 담긴 충무김밥을 하나 집어들고 식품 매장을 바삐 빠져나왔다. 차가 굉장히 막혔지만 집까지는 택시를 타고 왔다. 집에 쭉 혼자 계셨습니까? 나는 그렇다고 말했다. 그날 충무김밥 속의 무는 스며시 쉬어 있었고 오징어는 지나치게 달았다. 남편이라면 비웃기 위해서나 틀어놓았을 왁자지껄한 오락 프로그램을 보며 한 개씩 집어먹으니 그럭저럭 참을 만했다. 혹시 위층에서 무슨 특별한 소리가 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이의 울음소리라든지 비명소리라든지. 젓가락을 내려놓을 즈음 천장에서 드르르르 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는 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하다기보다는 일상적인 소음이었다. 윗집 아이가 이번에 선택한 장난감은 장난감 자동차나 오토바이, 하여튼 바퀴가 달린 무엇인가가 틀림없었다. 또 시작이야. 중얼거리는 대신 나는 텔레비전의 볼륨을 크게 키웠다. 사건이 일어난 건 언제 처음 아셨습니까? 9시 뉴스를 보려고 하는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때 남편이 들어오면서 밖에 구급차가 와 있다고 알려주었죠. 스터디가 예상보다 일찍 끝났다고 말하는 남편은 어쩐지 미세하게 들떠 보였다. 아래 윗집이고 부부끼리 연배도 비슷한데 지원이네 가족과는 가깝게 지내셨습니까? 글쎄 뭐 마주칠 일이 많지 않아서요. 그렇군요. 아파트 생활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녀는 말끝을 얼버무렸다. 실제로 윗집 여자와는 우연히 눈빛이 부딪히면 그제야 짧은 눈인사를 나눌 뿐 터놓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다. 이 아파트에는 젊은 핵가족으로 이루어진 세대가 유난히 많았다. 남편들이 도시 중심가로 출근한 사이 아내들은 유모차를 밀고 아파트 단지를 오가다가 서로 사귀곤 하는 모양이었다. 어느 유아 수영장이 괜찮고 한글 교재 선생님은 언제부터 불러야 하는지 등등의 잡다한 육아 정보를 교환하는 소그룹. 나로서는 끼어들 수도 없고 끼어들 의사도 없는 커뮤니티였다. 형사의 시선이 거실 장식장 위에 사진틀에 가서 머물렀다. 세피아톤의 사진 속에서 나는 소매 없는 드레스 차림에 장미 부케를 들었고 남편은 한물간 밤무대 가수 같은 턱시도 차림이다. 공연히 얼굴이 붉어졌다.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4년이 좀 넘었어요. 아직 아이는 없으신가 봅니다. 네, 아직. 한번 나와보십시오. 세계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형사가 긴 손가락으로 짧은 머리칼을 쓸어넘기는 신용을 했다. 갑자기 나이가 10살은 더 들어 보였다. 지갑 속에서 제 아이 사진이라도 꺼내어 들이밀까봐 나는 덜컥 겁이 났다. 아이들을 좋아하십니까? 남자가 내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형사의 눈빛은 차갑지는 않았지만 매력적이지도 않았다. 별로 큰 관심 없어요. 나는 솔직히 인정했다. 하지만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경우는 누구든 아이든 어른이든 좋아하지 않아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살인사건입니다. 남자가 정색을 했다. 나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전형적인 수사관의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일산에서, 목동에서, 홍제동에서 연달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유아, 청산염 중독, 주말 저녁, 보호자가 잠시 눈을 판 사이 일어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희생된 어린아이의 부모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그들을 한 줄로 엮을 어떤 고리도 보이지 않지요. 아주 어려운 경우입니다. 단 불특정 대상을 타깃으로 했다고 가정하면 얘기가 재밌어지겠지만 내 입에서 예기치 못한 헛기침이 튀어나왔다. 아,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엔 별 미친놈들이 다 있는 법이니까요. 아이 혐오증뿐만 아니라 노인 혐오증 환자도 있다더군요. 어쨌든 천사 같은 아이를 상대로 한 범죄보다 더 잔악 무도한 건 없을 겁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온다는 명제처럼 자명한 진리였으므로 나는 침묵했다. 용이 주도한 놈입니다. 지금까지의 증거물이라고는 250mm의 족적뿐이지요. 250. 여자라고 할 수도 남자라고 할 수도 있는 수치 아닙니까? 이어서 당연하다는 듯 수사관은 나의 신발 사이즈를 물어봤다. 실내화 속 맨발을 흘끈거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나는 구두는 230mm, 운동화는 양말을 신어야 하기 때문에 235mm를 신는다고 설명해 주었다. 남편의 발 사이즈가 250mm라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 나는 남편을 사랑한다. 깊이 고민해 본 적은 없지만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사랑이 뭐 별다르리라는 착각은 25 이전에나 하는 것이다.
30이 넘고 결혼 생활을 해본 이들이라면 잔잔한 저녁 호수 같은 사랑의 위력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설령 그것이 인공낙원이라 해도 말이다. 우리는 그런대로 평온한 커플이다. 요즘 섹스리스 부부는 아주 흔하므로 치명적인 문제가 될 것도 없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은 이를테면 동지애 같은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남편이라는 사람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대체로 온화해 보이는 그의 성품이 실은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주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다. 고등어구이보다 갈치구이를 좋아하고 청량음료를 마시지 않으며 국산 코미디 영화를 보지 않는다는 그의 취향. 최근 허리띠의 구멍을 2칸 뒤로 늘렸고 주식 투자로 약간의 손해를 보았으며 성적인 문제에 현저히 열의가 떨어지고 있다는 그의 근황. 또 있다. 170cm의 키와 68kg의 몸무게, 4,500만 원의 연봉, 슬슬 숱이 빠지기 시작한 뒤통수. 그 뒤통수의 납작한 골격까지도 나는 모조리 알고 있었다. 펄펄 끓는 물을 꿀꺽 삼킨 듯 목이 아파왔다. 나는 유아 연쇄 살인사건 미궁이라는 제목의 신문기사를 잘 보이도록 펼쳐서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여느 때처럼 밤늦게 퇴근한 남편은 탁자 따위 아랑곳 없이 컴퓨터 화면 속에 코를 박고 있었다. 채팅해? 언젠가 그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스며시 말을 붙여보았다. 아니, 남편답다. 그는 이처럼 항상 덤덤하고 명쾌하다. 나는 안도했지만 그것은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허브차를 한 잔 갖다 주었는데도 그가 고맙다는 짧은 인사를 생략했기 때문이다. 타인의 호의에 적절한 형태로 답하는 것이 그의 타고난 성정이었다. 그의 정신을 온통 빼앗아가 버린 모니터 너머를 넘겨보았다. 화면 속은 크고 작은 총들로 가득했다. 총. 조준하여 방아쇠를 당기는 것만으로 상대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무기. 남편이 이런 데 취미가 있다고는 상상해 본 적도 없다. 총. 확실히 청산년보다는 간명한 방법일 것이다. 당신 이런 거 좋아했어? 내 목소리가 명랑을 과장하는 것처럼 들려 마뜩치 않다. 이거 어쩌다 보니 흘러 들어와서 구경하던 중이야. 남편 역시 짐짓 가장하거나 숨기고 싶은 순간이 있을까? 인터넷이라는 게 원래 그러잖아. 한마디 덧붙이는 품이 평소답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도 의외다. 당신은 폭력적인 것엔 관심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편견을 버려. 나도 남잔데. 그는 농담도 정색을 하고 했다. 나는 싱긋 웃어주었다. 남편이 황황히 컴퓨터 윈도우를 종료했다. 양 팔을 깍지 껴서 한껏 뒤로 젖히고 기지개를 켜는 포즈에서 이제 대화를 그만두고 싶다는 은근한 열망이 전해져 왔다. 나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세브란스 병원이래. 무슨 소리야? 남편이 나를 마주보았다. 40살까지 고작 2해밖에 남지 않은 남자. 거실에 밝지 않은 할로겐 조명 아래에서도 그의 낯빛은 거뭇거뭇해 보였다. 피부 노화가 서서히 진행 중이었다. 경비실 옆에 공지 붙은 거 못 봤어? 아니, 못 봤는데. 윗집 빈소 말이야.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런데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인데? 나는 턱짓으로 탁자 위에 신문을 가리켰다. 유아 연쇄 살인 사건이 처음 발생한 것은 약 2달 전. 지난 3월 중순의 토요일 저녁이었다. 일산의 한 아파트에서 2살 김모양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외할머니가 아이를 재워두고 잠깐 이웃으로 마실 다녀온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경찰은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이거나 돌연사로 추측했지만 부검 결과 여자아이의 자그마한 위장에서는 청산의 흔적이 다량 검출되었다. 심한 가정 불화를 겪고 있던 김모양의 부모가 용의 선상에 올랐지만 그 시간 각자의 애인을 만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확실했으므로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졌다. 2번째 희생자는 목동에 사는 만 4세 최모군. 김양 사건으로부터 보름가량 지난 비오는 일요일 밤이었다. 역시 부모가 잠깐 외출한 틈에 아이는 죽어 있었다. 맞벌이 공무원인 최모군의 부모는 성실하고 무난하게 살아온 편이었고 부부관계도 썩 원만했다는 측면에서 김모양 사건과는 별 유사점을 찾을 수 없었다. 단 한 가지 청산염 중독이라는 사인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수사진영 내부에서도 이것을 연쇄사건이라고 규정해야 할지 아닐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그리고 마침내 홍제동에서 3번째 희생자가 나왔다. 경찰은 부랴부랴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했다. 기사 말미에는 정신과 의사의 말을 인용해 무동기 범죄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동기가 불분명하고 피해자와 범인 간의 인과관계도 찾을 수 없는 이런 범죄는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점점 늘어가리라는 우려 섞인 분석이었다. 그래서 뭐? 짜증이 역력한 어투였다. 나는 물끄러미 나의 남편을 응시했다. 연쇄 살인사건이 시작된 시점과 당신이 MBA 학원에 주말반에 다니기 시작한 시점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느냐고 추궁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당신 250mm의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느냐고. 당신 윗집 아이에게 모가지를 확 비틀어버린다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고. 당신 아이라면 진저리 치며 싫어하지 않느냐고. 당신 요즘 당신의 내부 깊은 곳에서 물결치는 그것이 무엇이냐고.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빈소에 조문이라도 가겠다는 거야? 같이 갈래? 미쳤어? 왜 어때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아래 윗집 사는 사이에 그런 일을 당했는데 얼굴을 비추는 게 예의잖아. 예의라? 그가 잠깐 말을 멈추었다. 눈아래 검은 자위가 고요히 흔들렸다. 좋지? 그럼 가보던가. 당신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되지 않아? 나는 불쑥 말을 뱉었다. 후회는 되지 않았다. 남편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우리의 시선이 공중에서 성기게 부딪혔다. 차게 식은 샥스핀 스프처럼 그가 대꾸했다. 왜 그래 자꾸 피곤한 사람한테. 가슴이 뻐개질 것 같았다. 남편이 다닌다는 학원에 전화를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었다. 남편의 이름을 말하자 전화를 받은 여직원은 저희 수강생이 맞으세요? 명단에 없으신데? 라고 도리어 의아해했다. 이 얘기를 그대로 전하면 남편은 절레절레 고개를 저을까? 나를 스토커 취급할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는 남자.
그 남자와 내가 대체 어떤 사이인지 나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완강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다. 고집스런 인매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늙지도 젊지도 않은 그 남자는 무척 피로해 보였다. 썩어 들어가는 내장을 확 까발려 쇼윈도에 진열하고 싶다는 욕망이 주춤주춤 사그라들었다. 그래, 언제나 딱 여기까지였다. 물고 뜯고 찢고 부수고 피 흘리는 전투는 우리와 거리가 멀었다. 한쪽 눈을 감고 한쪽 귀를 막는 태도가 공동생활에 합당한 지혜라고 믿어왔다. 평화적 거리를 유지하자는 무언의 약속.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격렬한 부부관계인지도 몰랐다. 남편은 침실로 들어갔다. 바보처럼 쾅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는 한국에서 시판되는 침대 중 가장 커다란 킹사이즈 베드의 가장자리에 모로 누워 자는 채 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욕실로 갔다. 칫솔을 입에 불고 어금니를 박박 문댔다. 맵싸한 치약 거품이 자꾸만 목구멍 속으로 넘어갔다. 이를 닦고 나면 미지근한 물로 세수를 할 것이다. 순면 수건으로 물기를 씻고 심호흡을 한 뒤 침실 문을 열 것이다. 그리고 불을 끄고는 남편이 바라보는 쪽과 반대 방향을 향해 누워 잠들 것이다. 사랑도 증오도 꿈도 환멸도 기화되어 버린 늙은 광대처럼. 우리의 조로는 이미 충분했다. 결심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는 칫솔을 세면대에 팽개쳤다. 우리 얘기 좀 해. 방문을 열었을 때 남편은 흐느끼고 있었다. 억울하게 죽은 포로의 무덤처럼 가만가만 일렁이는 그의 어깨. 내가 손을 뻗어도 닿지 않을 거리에 놓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치 않았다. 강씨 상가는 13호였다. 문상객이 거의 없는 낮의 빈소는 횡댕그렁하고 을씨년스러웠다. 미리 준비한 흰 봉투 안에는 빳빳한 만원권 10장을 넣었다. 강보에 쌓여있을 때부터 보아온 아이에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었다. 영정사진 속의 아이는 내가 아는 윗집 아이와는 사뭇 달랐다. 더 작고 병약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그 아이를 위해 허리 숙여 사과하고 공손히 국화 한 송이를 바쳤다. 상주는 아이의 젊은 아버지였다. 그는 내가 자신의 아랫집 여자라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와주어서 고맙다고, 지원 엄마는 병실에서 링거를 맞는 중이라고 배터리가 방전된 녹음기처럼 말했다. 나는 너무 상심하지 마시라고 위로하려다가 거두고 그저 목례만을 했다. 조의금 접수대에 봉투를 내밀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햇빛이 꿈틀거리는 봄 대낮이었다. 병원 정문까지 걷는 동안 이제부터 가야 할 목적지에 대해 생각했다. 남편이 울었다는 정황이 결정적 증거로 채택될 만한지는 알 수 없지만 윤 형사에게 찾아가 남편을 밀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황당무계한 추리소설 놀이를 그만두고 네일숍으로 가서 손톱에 큐티클을 정리하고 프렌치 스타일로 단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봄 정기 바겐세일이 절정인 백화점에 들러서는 연두빛 면 재킷과 어울리는 짧은 청치마를 사고 "정말 결혼하셨어요?"
그렇게 안 보이시는걸요. 아부하는 판매원에게 여유 있게 웃어줄 수도.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결혼한 여자가 분명하니까 말이다. 그러나 일단 그를 만나는 것이 먼저 일터였다. 남편의 회사 건물은 광화문에 있었다. 결혼을 하기 전에도 결혼을 한 뒤에도 그의 직장에 찾아갈 일은 생기지 않았다. 빌딩 로비의 커피숍에서 남편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설정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보았을 뿐이다. 드라마를 흉내내고 있다는 기분은 그럴듯했다. 내 전화를 받고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라는 눈치였다.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무슨 음료를 시키는 게 어울리는지 골똘히 생각해 보았다. 여배우들은 남자의 얼굴에 늘 뭔가를 들이붓곤 했다. 오렌지 주스는 흰 와이셔츠를 착색시킬 것이고 뜨거운 커피는 2도 이상의 화상을 입힐 것이다. 남편은 오래지 않아 나타났다. 내 손으로 다린 입생로랑 셔츠와 내가 선물한 닥스 넥타이 차림이었지만 로비를 걸어다니는 다른 셀러리맨들과 구별하기 어려웠다. 거리에서 무심코 스쳐 지나갔다면 아마 단숨에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가슴이 쿵덕쿵덕 뛰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남편은 유리잔 속에 찬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첫 마디를 어떻게 떼야 하나 고심했지만 평범하게 시작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았다. 왜 그랬어? 남편이 갑자기 테이블 위에 제 얼굴을 박았다. 불쌍한 여자야. 파국은 엉뚱하게 왔다. 나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그 남자의 고백을 경청했다. 그 새끼 회사를 휘저은 걸로도 모자라서 당신을 찾아가다니. 여보, 정말 미안해. 이런 꼴 보이는 게 아닌데. 하지만 우리 남들이 아무렇게나 떠드는 그런 사이 아니야. 우리 정말 순수하게, 그래, 이건 내가 인정할게. 순수하게 좋아하는 사이야. 아, 일이 어떻게 이렇게 꼬였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니까, 다른 여자들하고 다르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 진실은 자명했다. 남편과 사귀던 같은 부서 여직원의 남편이 며칠 전 사무실을 급습했다. 그는 남편의 책상 한가운데 식칼을 꽂은 후 자기 아내의 머리채를 질질 끌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남편은 사랑과 평판을 동시에 잃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나이가 내게 애원하고 있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어차피 그럴 자격도 없는 놈이니까. 하지만 우릴 제발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봐줘. 휴, 나 진짜 병신 같지만 이렇게는 도저히 못 끝내겠다. 우리 이렇게 쉽게 끝낼 수가 없어. 당신이 조금만 도와줘. 남편은 도와달라는 말을 거듭 되풀이했다. 대체 나더러 뭘 어떻게 도와달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숨을 훅 들이마신 것은 남편이 자연스레 반복하는 우리라는 말 속에 내가 들어있지 않음을 깨닫고 나서였다. 그래서 당신이 죽인 거야?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목소리가 갈라져서 나왔다. 남편이 나를 멀거니 건너다 보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불쌍한 애들인데 왜 그랬어? 남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이 남자는, 아니 어쩌면 나는 지금 혼신을 다해 일생일대의 명연기를 펼쳐 보이고 있었다. 자꾸 무슨 이상한 얘기야.
아직 조그만 애기들이잖아. 근데 왜 그랬어? 미치겠네. 여보, 정신 차려. 죽이지 말지. 왜 그랬어? 당신 왜 그랬어? 아우, 진짜 다 내 잘못이다. 여보, 정신 좀 차려봐, 제발.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남편이 두터운 손바닥으로 내 입을 막을 때까지 나는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울 때 뼈가 짜릿했다. 40살까지 고작 2해밖에 안 남은 이 남자. 경무와 알코올과 니코틴과 현실과 욕망 사이에 납작하게 낀 이 남자.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악어의 눈물을 흘리지도 못했다. 나는 그의 뺨을 호되게 후려치지도 못했다. 우리 부부는 역시 인류 배우는 못 되는 모양이었다. 시간은 더디게 지났다. 6월 중순께 일산 2세 여아 김모양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피해자 아버지의 옛 애인이 긴급 체포되었다. 야구모자를 깊숙이 뒤집어 쓴 여자가 정말 사랑했는데 배신당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천연덕스럽게 진술하는 광경이 9시 뉴스로 중계되었다. 그녀는 23살이라고 했다. 긴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대기는 습기를 머금은 눅눅한 바람으로 가득 차 있었고 23살 여자아이는 다른 2건의 독살 사건과는 결단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끝이 없을 것 같던 여름이 지나고 다시 긴 소매옷을 꺼내 입을 날씨가 되도록 홍제동 아파트 4세 남아 살인사건의 범인은 오리무중이었다. 그가 다혈질 남편을 둔 유부녀와의 지저분한 로맨스를 깔끔하게 접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무튼 2계절이 넘도록 사건의 관련자 모두들 지옥과 연옥을 번갈아 겪고 있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영원한 천국을 꿈꾸는 자는 종교시설을 찾아가는 편이 더 낫다는 건 이 도시의 시민이라면 다들 알고 있는 비밀 아닌 비밀이었다. 남편은 그날 나에게 애원했던 일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을까? 가끔 궁금했다. 내가 맹렬히 질투했던 대상이 그들의 관계가 아니라 그토록 유치한 열정이었음을 인정하기 싫은 것처럼 그도 그렇겠지 짐작할 따름이다. 우리는 여전히 침대의 양 끝단에서 잠을 잤다. 훼손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윗집 여자와는 이따금 엘리베이터나 근처 슈퍼마켓에서 마주쳤다. 그녀와 나는 여전히 눈인사만을 나누었다. 날이 추워지자 윗집 여자의 깡마른 배는 동글동글한 빵처럼 제법 부풀어 올랐다. 뱃속의 아이는 예정대로 태어날 것이고 무럭무럭 자라서 다시 쿵쿵쿵 마룻바닥을 뛰어다닐 것이다. 위층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굴어도 모가지를 비틀어버리겠다는 식의 교양 없는 욕설을 남편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못할 것이다. 노인들의 충고는 대체로 옳았다. 지난한 희생의 과정을 거쳐야만 사람은 비로소 어른이 된다. 완전한 가정을 이루려면 반드시 대가가 필요했다. 가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야 그걸 알게 되다니. 최근에 나는 어떻게 해서든 임신을 해야겠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다. 문은 결국 열리거나 닫힌다.